동의서 받을 때 나오는 추산액, 그거 확정된 금액 아니죠? 그 숫자 믿고 계약하시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완전히 다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 안 보는 준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대지 지분 크면 무조건 유리하다. 근데 현장에선 정반대의 사례가 꽤 나옵니다. 땅이 넓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폭탄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감정평가 구조를 진짜 쉽게 그리고 대응법까지 딱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재개발은 땅이 넓으면 자동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 재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평가가 공시지가 영향이 크고 땅이 너무 넓으면 강가가 붙고 건물을 오래되면 영원처럼 보기도 해서 이 세 개가 겹치면 권리가액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역인데 왜 단독주택이 불리해지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핵심이 평가 기준이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빌라는 실거래 기반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평당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었자는 1억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빌라는 주변 거래 사례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빌라가 얼마에 팔렸는지 자료도 많고 그걸 또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잘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토지 기준, 공시지가 영향이 큽니다. 단독주택은 결국 토지 가치가 핵심인데 이때 공시지가가 시세를 100이라 하면 체감상 6에서 70% 수준으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내가 가진 자산이 처음부터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딱 한 번 말씀드리면 빌라는 시장 가격을 따라가고 단독주택은 제도 가격, 공시 가격이 영향을 준다. 이게 출발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땅이 왜 깎이냐? 광대지 강가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음이 더 충격이죠. 내 땅이 60평이면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에는 주변의 표준이 10평인데 내 땅이 60평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감가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건축 같으면은 이런 게 없습니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건물값보다는 대지 지분으로 따지죠. 그래서 이 지분제 해가지고 뭐 60평, 뭐 25평 뭐 되면 곱하기 뭐 150%, 160% 해가지고 지분제를 해서 32평까지는 무상, 그 위에는 뭐 추가 분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뭐 이제 이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영향도 많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이 많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작은 땅은 딱 쓰기가 좋다. 근데 큰 땅은 활용도가 애매하다. 이런 논리로 가격표를 깎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단독주택, 대지 큰 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가치가 왜 영원처럼 되냐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철거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이 건물은 곧 철거될 건물, 즉 노후도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건물 가치가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정루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 시유지에 이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무허가는 아니죠. 건물만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뚜껑이라고 그러죠. 뚜껑. 땅이 없고 이제 건물만 있는 거. 이게 이제 무허가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 감정평가가 얼마냐면은 한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니까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같은 지분이 15평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냐? 1억 8천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 거의 땅값이고 이 건물값은 뭐 그 외에 한 뭐 10%도 조금 더 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때 적용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독주택은 토지, 그러니까 공시기준 영향이 크고
땅은 너무 넓으면 강가가 되고 건물은 노후하면 가치가 축소되니까 이게 겹치면 권리가액이 생각보다 낮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 빌라들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그럼 빌라들은 이게 동의율이 자주 많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커다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 자체가 이 단독주택의 이제 그런 빌라에 비해서 좀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례율이 좋아도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조합이 비례율 좋다고 하는데 왜 내가 더 내죠? 라는 얘기죠. 비례율은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권리가액이 전평가가 된다 그러면 비례율이 높아도 내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비례율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해서 사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성. 사업성인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은 누가 그 감정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공인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선정한 이제 감정평가법인, 또 서울시에서 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그래서 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예를 들어서 같은 땅을 했는데 2억 5백이 나왔고 또 2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4억 5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1분의 1 해버리면 2억 250이 되죠. 그게 감정평가입니다. 또 비례율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성인데 비례율이 110%가 나오면 2억 2,550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90%가 됐다면 그것도 또 10%가 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8,05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높아도 내 몫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죠. 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가, 조합 부담이 커진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은 전체 그림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보수적으로 잡히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커지는 그런 체감이 생기죠. 한 줄로 정리하면 비례율을 보지 말고 내 감정평가액이 방어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대수가 이게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세대수가 조합원 대비 세대수가 일반 분양수가 많지 않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1000세대 이상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0세대 3000세대 나간다. 거의 뭐 조합원들이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그렇다면은 이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비례율이 잘 나온다는 거는 즉 권리가액이 잘 나오면은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소유자의 생존 전략을 제가 세 단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산액에 속지 말라고 첫째 말씀드리죠. 동의서 단계에서 나오는 금액은 예상치이고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서 매도 매수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들이죠. 예를 들면 도로의 접근성, 도로 폭, 코너 대지, 차량 진입 가능, 뭐 임대 수입, 임대차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뭐 수리, 리모델링, 뭐 그런 영수증이라든가 견적서, 뭐 공사 전후 사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지의 활용성, 주차가 가능하다든가 평탄도, 배수 상태 이런 것들이 내 자산의 설명서가 됩니다. 빌라들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공시지가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체가 신축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또 이 내진 능력을 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또 내진하는 그런 거 가지고 또 친환경,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그러한 이 시설이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단독주택보다는 이 빌라, 그래서 공시지가가 잘 나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 단독주택은 토지에 대해서만 나오다 보니까 건물은 거의 없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인데 내 집은 이렇게 도로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임대차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안에 내부 시설도 이렇게 수리했다는 공사 전후 사진 이런 거를
붙여서 제출하게 되면은 의기신청하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팍팍 반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참고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감정평가가 나버리면 그 다음에 뜯어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받을 때 딱 직급을 서셨다가 이런 거를 제출해서 그런 열과 성을 보여주셔야 또 그만한 또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현황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사진이라든가. 이게 나중에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일간, 담장, 주차, 창고, 내부 마감, 보일러 설비 상태.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게 사진 영상을 남겨두시면은 분쟁이 생기면 말보다 기록이 강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재개발에서 땅이 넓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자산 가치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방어해야 이 손해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또 뭐 이렇게 대지 평가라는 걸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방어가 되는지 또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